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시안게임이나 축구대회에서만 들어본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인데요. 이런 스탄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 장기간 집권한 독재 국가라는 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첫 대통령은 26년, 카자흐스탄의 첫 대통령은 29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첫 대통령은 17년, 그 다음은 16년 동안 대통령을 하다가 아들이 물려받아 집권 중입니다. 타지키스탄은 내전 이후 26년 동안 집권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립니다. 대통령이 국가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도시를 흰색으로 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의 외관이 흰색이죠. 흰색이 아닌 차는 경찰에게 견인되고 차를 다시 찾으려면 도색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독재자들이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에 많은 걸까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들은 모두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 이름은 각각 카자흐 나라, 우즈벡 나라 등을 뜻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몽골, 러시아 일부 지역도 중앙아시아로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소련에서 독립한 스탄 국가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약 2500년 동안 여러 부족과 국가들이 지배했습니다. 흉노, 트루크, 스키타이 같은 유목민들이 활동하면서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실크로드가 있는 남부에는 동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같은 도시가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5개의 스탄 공화국은 갑작스럽게 독립하게 되고 그 후로 장기 독재, 부패, 경제 위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권력을 잡으면 죽거나 추방당할 때까지 자리를 내주지 않는 통치가 계속되면서 독립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은 아직도 뒷전인 상황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은 민족주의 성향이 활발히 나타나며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공산당과 민족주의 세력 사이에 별다른 충돌 없이 독립되면서 정권 교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은 이름만 바꾸고 주류 정당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며 소련 시절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런 독립 과정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정치 엘리트와 관료들의 지위를 보장했고 소련식 권위주의 통치와 행정 관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독립 후에는 상권 분립을 기반으로 헌법을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집권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당 체제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을 수시로 개정하고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재임 규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유목민이 만든 마지막 국가인 몽골과 티무르 제국이 끝난 후 중앙아시아는 혈연, 시족, 지역 중심의 부족 사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목 민족적 요소가 이슬람 종교와 결합하면서 중앙아시아 사회에는 더욱 강한 음직력을 가진 시족 공동체가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사람들을 권위주의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는 약 18억 명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의 인구 80%는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소련 연방 시절부터 권력을 쥐고 있던 독재자들이 그대로 권력을 이어가는 걸 보고 이슬람교 종사자들이 비판을 하자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강해졌습니다. 소련은 스탈린 사망 이후에도 이슬람에 대한 억압 정책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다른 지역 무슬림 세계로부터 격리된 셈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중동을 중심으로 아랍의 봄 같은 정치운동이 시작되면서 중동에 대한 우호 정책을 펼치던 소련 정부는 무슬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슬람에 대한 탄압을 중단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는 중동이나 이란의 이슬람 문화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의 비율이 낮고 대형 모스크가 거의 없으며 상점에서 술과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적으로 높고 우즈베키스탄의 금 매장량은 세계 3위로 추정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이고 타지키스탄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입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대통령의 친인척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천연 자원의 수출 비중이 낮은 키르기스탄에는 2005년 시민혁명 이후 장기 집권이 끝났습니다. 키르기스탄은 두 차례 독재 정권을 뒤집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주변 국가들과 달리 풍부한 천연 자원이 없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가난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기반이 약해서 혁명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원의 저주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천연 자원이 적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갖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스탄국들은 풍부한 자원이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 국민들의 민주화와 정치에 대한 책임 요구는 줄어듭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이 수익을 국민들과 정치 엘리트들에게 선택적으로 분배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필수 조건은 활발한 시민사회와 야당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 국가에서는 높은 등록비, 복잡한 서류 절차, 정치적 억압으로 시민사회의 결성과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실제로 키르기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야당의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야당 총수가 되어 여당을 지원하기도 하고 선거를 해도 현직 대통령이 80에서 90%의 득표율로 재선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선거 결과를 믿지 않고 제도도 엉망이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선거를 조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 세계의 독재 국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이 주체가 돼서 여러 번 나라를 바꾼 역사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국민성과 역사적 배경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사정도 이해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